사실은 해방 후에 전국이 인민위원회로 조직이 돼서 잘 가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미군이 들어오죠. 미군이 들어오는데 이 남한의 인민위원회를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어느 곳이냐? 제주도입니다. 3.1운동 이 운동 기념을 하는 시긴 거긴데 그 보초 쓰고 있던 놈이 발포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소위 모든 비극의 출발입니다. 지금 가장 명백한 것은 14연대의 사람들은 기본이 뭐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죠. 14연대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을 왜 죽이겠어요? 자국민을 가서 무조건 죽여라. 이건 국가가 군인들에게 내려야 될 명령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토벌인데 우리는 여기 항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부한다죠. 그게 무슨 반란입니까? 이걸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역사에서 빨치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용산 오리길엔 잔디만 부르러 부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외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었구나. 부용산 봉우리엔 하늘만 부르러 부용산 오리길엔 잔디만 부르러 부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외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알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었구나. 부용산 봉우리엔 하늘만 부르러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를 부른 것은 빨치산이 뭔 빨치산이냐 이거요. 지리산 공비가 뭔 공비냐 이거요. 아니 이게 4분의 4박자에다 단조에다가 이게 신세 타령 아닙니까 이게? 에? 절박한 죽음을 앞둔 너만 홀로 가고 말았구나. 동지들이 그냥 매일 죽어가는데 붉은 장미는 시들어지고 이게 무슨 싸우는 사람들의 보통 전투 요원들이라면 이게 뭐 행진곡이라든가 그냥 전우의 시체를 넘고 이러고 나가야 할 텐데 이 슬픈 이야기를 이거를 빨치산 공비 이 나쁜 뭐 빨갱이로 둔갑시킨 이 역사가 이게 무슨 역사냐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명백한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반란이라고 규정한 이 사건으로 최소한 지금 제주도는 7년 7개월이에요. 그 한라산 금종령이 풀린 것이 54년이고 54년 9월이고 우리 여기서는 지리산 입상 금지가 풀린 게 55년인데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작한 데서 보면 나는 대강 이렇게 봐. 제주도는 7년 7개월 동안에 고생을 한 거고 우리는 6년 6개월이에요. 여기 대강 정확하지 않지만 6년 6개월을 7766으로 난 기억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이 희생이 제주도는 3만 명이라고 추산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학살된 여기 여순 이 전라도 동부 지역의 중심에서 학살된 것이 대략 15,000명은 돼요. 15,000명. 이것은 그 뒤에 6.25 때 보도연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숫자인데 조금 얘기를 바꿔서 내가 너무 이게 이야기가 빡빡하므로 우리가 좀 감정의 호소를 해보자고. 도대체 빨치산이 누구였는가. 근데 박기동이라는 사람이 여수 사람이에요. 박기동의 아버지가 여기서 그 한의사로서 의사로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일본에 가서 그 동경에 가서 영문학을 유학을 하고 벌교에서 그 선생을 했는데 그만 자기 사랑하던 동생이 폐병으로 죽었어요. 24살에 꽃다운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벌교 뒤에 있는 부용산이라는 데다가
자기 동생을 묻고 내려오면서 시를 썼는데 그게 유명한 부용산이라는 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그 해에 목포에 있는 항도여중이라는 데로 전군을 가요. 거기에 교사로 갔는데 항도여중에 거기에 또 서울서 온 아주 그 천재적인 소년이 있었는데 얘가 그만 16살의 나이에 또 폐병으로 죽어요. 폐병으로. 근데 걔를 아주 아끼던 사람이 음악교사인데 이분도 일본의 토호 온가쿠다이가쿠라는 데를 졸업하고 성악 이걸 한 사람이 작곡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누구냐 하면은 안성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안막의 안막의 조카예요. 안막의 조카인데 안막이 아세요? 그 유명한 최승희 남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성현이라는 음악교사가 이게 도대체 사랑하던 그 여제자가 그렇게 죽으니까 이거를 노래를 하나 상여를 메고 꽃상여 메고 나왔는데 노래를 하나 불러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여중인가 항도여중이 목포여고 그 당시 목포여중 학생들이 그야말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상여가 나간 거죠. 나갔는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 중에서 빨치산이 된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곡이 작곡된 것이 바로 48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순 사건이 일어난 게 10월 19일. 자, 그러니 그 당시 여학생들이 얼마나 그 송욱 교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여수 여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했는데 그 중에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구례로에서 지리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토굴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게 빨치산의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성현은 잽싸게 북으로 튀었지만 이 박기동이라는 시인은 내내 이 새끼 빨갱이 노래를, 너 빨치산 노래를 잘해. 자기 동생 죽어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동생 생각에 여동생 생각에 시 하나 쓴 건데, 그래가지고 평생 뭐 걸리고 자기 부인 죽고 그러다가 못 견뎌가지고 호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민 가서 살다가 말년에 몇 년 전에 돌아왔다가 1년 후에 그냥 한국에선 돌아가셨는데 이 얼마나 슬픈 얘기냔 말이야. 그런데 이 노래를 그렇게 지리산에서 빨치산들이 불렀다고 해요. 자, 한 몇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1948년이라는 그 7월부터 이쪽 지역은 완전히 노아의 방주예요. 뭐냐면은 우라지게 비가 장마가 져가지고 태풍이 3번이나 왔고 전 토지 이 수확이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북한은 뭐 이 토지 개혁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미 군정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 군정이 쌀을 자유시장에다가 자유롭게 자유 판매를 허용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쌀을 시장에 내는데 이 전부 매점 매석하는 새끼들이 다 사들이지. 그러니까 창고에다 다 싸우니까 쌀이 품귀 현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저기 하다 못해 뭐라 그러면 미국 수집령이라는 걸 반포해가지고 모든 농민들한테 쌀을 강제로 공출시키는 거예요. 경찰들 보고 어느 동네에서 얼마씩 할당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 수집령의 쌀을 전부 뺏기는데
아주 극악한 경우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가격이 10분의 1로 갖고 가네. 보통 5분의 1. 네? 농민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쌀이 돈이에요. 쌀이 전부예요. 우리나라 국부의 기본이 쌀인데요. 농민이 80%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것은 쌀이요. 쌀이 돈인데 그걸 강탈해 가는데. 미군적이라 우리는 새 나라를 원했고 이제 일본이 가고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새 나라가 우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쌀을 강탈해 가는 놈들. 여기에 최초로 일어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구 폭동이라는 겁니다. 에? 그게 46년 10월에 일어나죠. 그때 누가 죽어요? 그거를 주동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박정희의 형님 박상희요. 박상희가 구미경찰서에서 가서 말리러 갔는데 그러고 나오는데 논두랑을 걸어간 뒤에서 그냥 쏴가지고 죽여버려요. 구미경찰이. 자, 이게 이런 이제 역사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순 반란이니 무슨 여순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1948년 그 시점에서 지금 제주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익렬 중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양심적인 인물 아니에요? 제주도를 진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년대로 왔는데 그 김익렬의 후임으로 간 놈이 서북 청년단을 그냥 끌고 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5,000명을 학살해요. 한 달 만에 5,000명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가 눈 뜨고 보겠습니까 그거? 그 지랄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문상길이라고 하는 중위가 한 달 동안에 5,000명을 학살하니까 이 박진경 중령을 대령으로 승급을 시켜준 거야. 좋아가지고 그날 승급 파티라고 술 처먹고 막사로 들어가는데 도저히 견디다 못해 그 부하가 야, 술 먹고 있는 걸 비겁하게 쏘기나 했겠어요. 그래도 깨가지고 야 이 새끼야 땡겨버렸지. 그래가지고 이 박진경을 죽인 사건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상길이라고 하는 문상길이하고 손선호 하사관이 그 뒤로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 만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박진경 중령이라는 놈이 취임사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이게 취임사예요. 그런데 이 문상길 중위가 그를 암살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거기서 법정 최후 진술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 상관을 살해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다. 재판장이야 전 법관도 모두 우리 민족이기에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질 줄로 안다. 우리에게 총살형을 선고하는 데 대하여 민족적인 양심으로 대단히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법정에 대하여 조금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박진경 연대장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고 수일 후에 우리가 간다. 그리고 재판장이야 전원도 저 세상에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박진경 연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 세상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느님의 법정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 나는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이런 데서 느끼는 거예요. 이때 문상길 중위의 나이가 22살입니다. 그리고 총살을 당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외친 게 있어요. 22살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나 문상길은 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 역사가 그 엄청난 희생을 치렀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굽이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니까 그걸 다 듣고 이승만이 야 이거 난리 났다. 군대가 전부 빨갱이 일색이구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숙군 사업이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박정희를 많은 사람들이 여순 사건에 박정희가 가담한 거로 알고 전혀 박정희와 지금 여순 문제는 별개입니다. 박정희 문제는 사실은 여순 문제로 인해서 여순 민중항쟁으로 인해서 과속화된 과열화되기 시작한 숙군 문제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요건 내가 조금 이따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48년 5월 10일 날 뭐가 있었죠? 재원위원 선거가 있죠. 그래가지고 남한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국민들은 지금 단선 단정 반대라는 게 그 당시 단선 단정 반대라는 게 뭐냐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그거예요. 단정 단선 반대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면 이제 이거 반대하면 뭐가 되겠어요?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공산주의자라서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탁 반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빨갱이고 반대해야 우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미속 공동위원회가 열리면서 사실은 이 신탁 통치라는 말이 이게 개똥같이 번역이 된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트러스티십이라고 하는 건데 신탁 통치라는 말이 우리가 언뜻 듣기에 일제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다시 식민 통치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아셨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 복잡한 정세를 볼 때 신탁 통치가 아니라 밸런스를 취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 간의 후견 정치를 이 가디언십이라고 해요. 후견 정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어요. 사실은 당시 건강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이 후견 정치를 하는 것이 이 국내의 복잡한 정치 무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사실은 찬탁이요. 아시겠습니까? 찬탁이 나쁜 거로 돼 있고, 여러분들은 이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놈들은 빨갱이 새끼들이고 나쁜 놈이고, 신탁 통치를 반대해야, 이거 물론 김구나 이런 사람들은 우익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최능진이라는 또 하나의 인물을 여러분들이 우리라 이 문제하고 관련돼서 알아야 돼요. 최능진이라는 사람은 이 경찰 계열의 사람인데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양심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간선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안 되면 대통령 출마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자기가 동대문구에서 나왔거든요. 동대문 갑에서 나왔는데 거기 출마를 해요. 최능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최능진이가 거기서 출마를 했다면 이승만은 떨어졌죠. 그럼 대통령이 안 됐죠. 그러니까 장택상이가 이제 그 경찰 아주 대빵 아니에요. 장택상이가 경찰청장이 그냥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가지고 떨어뜨리는데 결국은 이 부보를 해요.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호 1번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병옥이고 뭐 해가지고 온갖 나서가지고 이 후보 등록을 또 취소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 이승만이가 치가 떨리는 거지. 최능진 소리만 들어도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될 건데. 그래가지고 최능진을 죽이려고 보니까 이 최능진을 잡아 죽이면은 김구도 같이 죽일 수 있다. 이게 같은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짜가지고 했는데, 이 최능진이 선거 운동을 한 젊은 친구의 보증인 이름이 오동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오동기가 누구냐면 김익렬이 후임으로 온 14연대 연대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 여순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0월 19일 날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10월 1일 날 최능진하고 오동진은 평생 만난 적도 없는데 이 둘이서 연합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이 거대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14연대 사람들은 그때 뭐냐면 연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잡혀가니까 이 14연대 사람들 양심이 있다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억울할 때가 있냐고 치를 떨고 있는 판이요 지금. 그런데 제주도로 가라. 이 사람들이 가겠어요? 더군다나 김익렬, 오동진 여기에 당하고 오동기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여기는 완전히 이 미국 수집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그 지창수 소위 말해서 지창수 상사가 19일 날 떠나기 전에 여기 신월리에서 파티를 열어줬는데 거기서 뭐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지창수 상사가 지금 2,000명이나 되는 그 14연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에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연설을 했다는 것도 그것이 후대에 19년 후에 다시 이 사건을 공산주의와 얽어 매려는 사람들이 쓴 그 어떤 조작적인 문헌에 나오고 있어요. 14연대를 그 당시 주동한 사람은 그러니까 김지회 중령이라는 분입니다. 김지회 중이라는 분이고, 김지회 이 지혜로울 지자에다가
모일 회자예요. 김지혜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홍순성이라는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가장 이 두 분이 또 딴 분도 장교로서 있었는데 이 당시 이들과 같이 한 핵심 멤버가 한 40명 됐어요. 신원리에서 40명 정도 됐는데 이 40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은 제주도 가는 배를 침몰시킨다든가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게 이 2,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 2,000명을 이들이 40명은 결속된 팀워크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가 뭐냐면 육사 3기 출신이에요. 3기 출신이고 바로 2기 출신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아주 절친한 친구의 이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오일균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정희가 이 사람들도 잘 알았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만 내가 뒤에 가서 재미난 문제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때 이미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실은 내가 민중항쟁이라고 한 것은 군인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어떤 항명이 이루어지자마자 순간 전 민중이 호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처음에 40명들이 항거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냐? 아주 구체적인 힘은 이들이 우리가 혁명하자 그래가지고 2,000명이 자 갑시다 이럴 리가 있겠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 경찰과의 대립이 너무 극심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당시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뭐냐면은 전국이 인민위원회로 조직되니까 이 인민위원회를 쳐부수기 위해서 미 군정이 동원한 게 뭐죠? 친일 경찰에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가지고 저는 미 군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경찰이라고 하는 데는 해방 후에 이 경찰은 친일 세력들의 소굴이었어요. 그 반면에 이쪽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군인들이라는 것은 전부가 뭐냐면 군인들은 전부 빨갱이라고 봤어요. 군대에서 빨갱이다 이게 자체가 여러분들 좀 문제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군대에서는 그때 사상 경향을 미국이 묻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 속에서는 오히려 경찰보다는 양심 세력이 더 많았다 그 말이요. 그 당시. 그런데 예를 들면 그 47년에 그 한 해 전에 영암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암의 경찰서에 있던 놈이 광주 사연대 사람들이었는데 이 새끼들 니들 말이야 계급장이 꼭 사쿠라 같구나 이러면서 일본 사쿠라 같다고 말해 이런 식으로 비양거리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하고 이제 한번 매겼는데 이놈들이 니들이 우리를 까불어가지고 잡아다가 족치고 구금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아는 이 광주 사연대가 300명이나 쳐들어와가지고 영암에서 시가전을 벌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경찰은 하나도 또 재판 과정에서 다치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중형을 받아요. 군인들만 수십 명이. 그게 영암 사건이 하나. 근데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고 최근에 지금 이 10월 19일 이전에
9월 말인가 10월 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구례에서 경찰 한 놈이 경찰이 와가지고 이발소에 와가지고 이발을 하는데 그 당시 한 9명인가 이 14연대 군인들이 구례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갔는데 그냥 술 취하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발사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당시 경찰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사람을 때렸어요. 만나기만 하면. 우리 옆에도 경찰서가 파출소가 있는데 하루 종일 사람 맞는 소리 들려요. 아니 경찰서라는 데는 하루 종일 때려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그랬는데 왜 그렇게 때리냐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이 새끼하고 싸운 거지. 그래가지고 또 14연대 사람들을 9명을 모조리 잡아다가 구타를 하고 감옥에다 경찰서 유치장에 넣고 이래가지고 감정이 극도로 나빠졌는데 19일 날 이제 뭐냐면은 가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전라남도의 경찰들을 우리가 싹쓸이한다. 경찰들을 때려부시자. 그래가지고 설득이 되는 거죠. 조금만 저기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동포를 죽일 수 있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내가 여러분들 그때 붙었던 벽보에 삐라를 한번 보세요. 이게 벽보가 다 붙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의거를 하고 나온 말이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1. 동족 상잔 결사 반대. 2. 미국 즉시 철퇴. 그리고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제주도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봐도 얼마나 명료합니까? 동족 상잔 결사 반대고 미군 즉시 철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미군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동족 상잔의 남북 통일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평화적인 노력을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속으로 만나서 이렇게 보면 관료고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가슴속으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웰컴하고 우리가 반드시 일로 나가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찬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만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들이 얘기한 것이 동족 상잔에 결사 반대하고 미국 즉시 철퇴한다는 건데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한 사흘 만에 진압이 됐고 이 여수는 7일, 8일을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 유명한 이런 이런 이 사진첩도 있지만 이경무라는 분의 제자가 또 나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줬는데 이것도 이제 그 학살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 이 집인데 자
군인들은 그 새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구례 경찰서 놈들 조지자. 그러니까 여수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차 타고 순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순천에서 이제 구례 저쪽 남원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팀이 있고 저 하동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이쪽 목포 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광이나 이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주로 하여튼 구례 쪽으로 가서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수가 이 7일 동안 엄청 이 육해 공군이 우리나라 지금 이 역사상 그렇게 이 군대가 출동이 돼가지고 이 여수를 불바다로 만든 이런 참혹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냐. 사실은 군인 14연대는 여수에 거의 없었어요. 7일 후에 누가 여기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측에서는 이 군대들은 여수 점령을 쉽게 못했어요. 왜요? 여수에 인민들이 끝까지 항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토벌대로 나온 군인들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 여기 14연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향토연대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니까 이 지역에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경찰만 하고 교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토벌하러 오는 군대는 뭐예요? 전 국민, 이 여수에 살고 있는 전 시민이 토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함락하고 난 후에 다들 공설운동장에 모여라. 지들 마음대로 계엄령을 발표하고, 계엄령이라는 게 그 당시 우리가 저 8월 15일 날 이게 제헌국회가 만들어져서 했다고 해도 계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할 법령도 없어요. 근데 일제시대 관성에 의해서 지들 마음대로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이 선포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 들어오면서 삐라 뿌리고 뭐 하면서 니들 집에 남아있으면 계엄에 의해서 싸그리 죽인다. 전 시민이 5개 순천은 북국민학교에 모이고 전 시민이 다 나온 거죠. 한 명도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손가락치기. 손가락총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총.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역자 색출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부역이라는 거를 말이에요, 내가 고전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부역이라는 거를 이걸로 알았다고. 나는 이 부역, 이게 뭐야? 부역. 저부터 관공서의 일을 끌려가서 해주는 거를 이 부역이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부역이라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부역이 아니, 이건 조선시대 말이고, 여러분들 부역자 색출할 때 부역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반역에 붙은 새끼들, 반역에 추종한 새끼들, 그게 부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 부역자라는 말 끔찍하게 들었을 텐데, 부역이라는 말 자체가 뭐 공산당 뭐 지하에서 일했다는 게 아니고 반란을 도모한 새끼들이다, 그거예요. 전 국민을 반란으로 몰고 전 국민을 소위 말해서 이 반란의 주동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빨갱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우파에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총 하는데 뭐 총을 들어서 교전한 자는 물론 총을 들었던 자, 총을 들었던 자국이 있는 자, 손가락에 기름때가 묻으면 죽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당시 이승만의 포고문이 어린 아이까지 모조리 색출해서 죽여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까지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부역자 놈들을 어린애까지 다 색출하라. 어린애까지 다 색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손가락 총하는데 저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 하면 총, 그 뒤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순간에 즉결. 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즉결이고. 근데 뭐 찌까다비를 신은 놈. 찌까다비라는 게 이게 일본 버선같이 생겨. 여기 버선처럼 이렇게 생겨 밑에는 고무창을 댔거든요. 그게 여기 천일화학인가 그 당시 있어가지고 거기서 흰 고무신을 신은 놈. 왜냐하면 흰 고무신이라든가 찌까다비라는 거를 그 7일 동안에 다 논아줬거든요. 인민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 신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손가락총 대상이지. 그 남자들 이 사진 보면 다 우통을 벗고 있어요. 난 그거 왜 그랬나? 빤스만 입고 있어. 겉에 군복 같은 거 쉽게 내던지서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속 빤스는 함부로 못 갈아입는다는 거야. 빤스가 되게 이렇게 봐가지고 군용이면 죽이는 거죠. 이 새끼 군인이라. 거기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빤스만 벗겨놨어요. 빤스만 입혀놨어요. 왜? 빤스가 기준이야. 군용 빤스면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인 것이 한 11,000명에 이르러요. 인류 사상,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이러한 폭행은 없었어요. 일제시대도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국민을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하는 유례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행되면서 거기서 신화가 생겼죠. 뭐냐면 전라도는 빨갱이. 전라도 사람은 무조건 그 뒤로 해방전국에서 어느 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암암리 전라도 빨갱이.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걸로 몰린 사람이 김대중이고.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가 이런 것으로 흘러온 거예요. 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계기는 여순 민중 항쟁에서부터 우리 현대사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우익 파쇼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계속 속아왔고, 그런데 지금 비로소 70년이 지난 오늘에야 우리가 그 파쇼에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인 것은 단순히 어떠한 과거의 어떤 사실들을 바르게 인식한다라는 그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이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할 역사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